나는 20년 넘게 이 일을 했다. 살인 현장을 수십 번 봤다. 피가 낭자한 현장도 있었다. 총성이 있었던 현장도 있었다. 증거가 넘쳐 흐르는 현장도, 아무것도 없는 현장도 봤다. 그런데 그 방은 달랐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이불이 덮여 있었다. 가지런히, 조심스럽게. 2008년 6월 17일, 낮 12시 40분, 서울 도봉구 창동, 다가구 주택 2층. 119 신고가 들어왔다. 어머니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81세 노인.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가족은 말했다. 노안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고. 연세가 많으셨다고. 편안하게 가셨을 거라고. 나는 그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갔다. 감이 왔다. 이 사건 그냥 덮으면 안 된다. 그 직감이 맞았다.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 방이 말하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소독약이 아니었다. 오래 닫힌 공간에서만 나는 냄새. 퀴퀴하고 묵직하고 무거운 냄새. 창문은 전부 닫혀 있었다. 여름이었다. 서울 6월의 한낮이었다. 에어컨도 없었다. 선풍기 하나가 꺼진 채 놓여 있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라곤 열린 문틈으로 새어드는 것뿐이었다. 바닥 구석에 기저귀 봉지들이 쌓여 있었다. 새 것과 쓴 것이 섞여 있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 침대 위에 노인이 누워 있었다. 이불이 덮여 있었다. 나는 그 이불을 한참 봤다. 너무 가지런했다. 너무 조심스럽게 덮여 있었다. 누군가 손을 떨며 덮었을 것이다. 구급대원 기록에 따르면 도착 당시 이미 사후 경직이 시작되고 있었다.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난 후에 신고가 됐다는 뜻이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어머니를 막 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요. 요즘 많이 힘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시작했다. 이 사람, 처음부터 다시 본다.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 있냐고 물었다. 아들은 안방에 있다고 했다. 나는 안방 쪽을 한번 봤다. 그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조용한 집이었다. 부검 의뢰. 형사의 직감, 과학이 답하다. 나는 부검을 의뢰했다. 아들 측은 그럴 필요가 있냐고 했다.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냐고. 나는 보류시켰다. 절차상 필요한 조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가 나오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아들 측은 계속 연락을 해왔다. 언제 장례를 치를 수 있냐고. 어머니가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결과가 나왔다. 나는 보고서를 펼쳤다. 첫 줄을 읽었다. 다시 읽었다. 인간의 갈비뼈는 총 24개다. 좌우각 12개.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갈비뼈 24개 중 17개가 골절 상태였다. 부검 의사는 설명했다. 낙상으로 이 수준의 갈비뼈 골절이 발생하려면 3층 이상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으로 추락해야 한다. 2층 다가구 주택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몸 곳곳에 검은 피멍도 있었다. 안에서 터진 멍이었다. 사인. 흉곽동요에 의한 질식사. 흉곽동요가 뭔지 설명한다. 갈비뼈가 너무 많이 골절되면 흉곽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숨이 막힌다. 천천히, 조용히. 81세 노인이 그 상태로 마지막을 맞았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자연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노인의 가슴을 여러 번 강하게 반복해서 가격했다. 이건 살인이다. 수사, 범인이 둘이었다. 갈비뼈 17개. 이 결과를 들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문제가 생겼다. 그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2명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목격자는 없었다. CCTV도 없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전혀 없었다. 창문이 전부 잠겨 있었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건 확실했다. 하지만 그 내부에 2사람이 있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웃들의 진술이 있었다. 그날 낮 시간대에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소리는 기억 못해도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났다는 진술이었다. 나는 2사람을 따로 불렀다. 아들은 말했다. 나는 그 시간에 회사에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다시 나갔다. 시어머니는 멀쩡히 계셨다. 아내가 먼저 발견했다. 며느리는 말했다. 나는 남편이 나간 후에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내가 한 게 아니다. 2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다. 각자가 상대방을 가리켰다. 이 사건의 이상한 구조가 시작되는 부분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판단했다. 검찰은 며느리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들의 알리바이가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을 전후해 아들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었다는 진술과 확인이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 측은 달랐다. 며느리는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냥 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 배심원들 앞에서 직접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에서 이틀에 걸쳐 재판이 열렸다. 증인만 14명이 출석했다. 아들, 며느리의 아들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찰관, 법의학 교수, 주변 인물들. 검찰은 주장했다. 아들의 알리바이는 확실하다. 시어머니가 사망한 낮 12시 10분 무렵까지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며느리뿐이었다. 며느리는 히스테리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병들고 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를 은폐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반박했다. 사망시간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 만약 남편이 진범이라면 여러 상황이 더 설명된다. 배심원단이 물러나 평의를 했다. 결론은 만장일치였다. 유죄. 배심원들은 이렇게 판단했다. 시어머니가 타살된 것은 명확하고 만약 남편이 진범이라면 여러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했다. 피해자는 치매에 걸려 보호를 받아야 했음에도 오히려 살해됐다.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모시면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정상 참작. 스트레스가 참작 사유가 됐다. 8년,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판결이 나고도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봤다. 왜인지 파일을 덮을 수가 없었다. 법적으로는 끝난 사건이었다. 범인이 특정됐고 판결이 났다. 하지만 나는 그 방의 기저귀 봉지들, 벽에 붙은 낙상 방지 패드, 침대 옆 의자의 발자국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무언가 더 있었다. 나는 거슬러 올라갔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돌봐온 시간. 수사 기록에 따르면
치매 진단 이후 수년. 실질적인 간병 시작 이후로만 따져도 상당한 기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돌아온 말들이 비슷했다. 며느리가 항상 혼자였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는지 소리가 자주 났어요. 시누이들은 거의 안 왔어요. 남편은 출근하면 늦게 들어오고. 나는 그 증언들을 받아 적으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느려졌다. 이 사건이 그날 낮 12시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치매 간병의 하루, 이걸 혼자 했다.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혼자 돌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숫자로 설명한다. 하루 직접 돌봄 시간, 평균 8시간에서 12시간, 야간 수면 방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4시간이다. 치매 환자는 밤낮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돌아다니다 넘어지기도 한다. 간병인은 잠을 자다가도 깨야 한다. 그 상태가 매일 반복된다. 대소변 처리, 세면, 식사 보조, 약 복용 관리, 낙상 예방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환. 이것들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된다. 치매가 진행되면 환자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어제까지 며느리야라고 부르던 사람이 오늘은 모르는 사람을 보듯 소리를 지른다. 폭언을 한다. 때리기도 한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간병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인의 3배 이상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간병인 비율도 높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소화 장애를 호소한다. 이게 수년간 지속되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답은 없다. 하지만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쌓인 날. 수사 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부터 집 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이웃 진술이 있었다. 치매 노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폭언이 심해진다. 판단력과 감정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그것을 증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말을 매일 수년 동안 듣는 사람에게 그것이 증상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그날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심한 폭언을 했다. 공개된 기록에 그 내용이 전부 담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하나가 있었다. 인분 투척. 나는 이 기록을 읽었을 때 잠깐 멈췄다. 치매 환자에게 의도가 있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인지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난 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수년간의 간병 끝에 그날 아침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을 것이다. 수년간 쌓인 것들, 혼자였던 시간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날들, 잠을 자다 깼던 새벽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것, 무언가가 끊어졌다. 범행, 가슴을 쳤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멈출 수 없었다고 했다. 그냥 계속됐다고 했다. 갈비뼈 17개. 한두 번으로는 나오지 않는 숫자다. 반복됐다는 뜻이다. 사인은 흉곽동요에 의한 질식사. 갈비뼈가 너무 많이 부러지면서 가슴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 81세의 몸. 치매로 이미 약해진 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몸. 그 몸 위에 이불이 덮였다. 가지런히 조심스럽게. 그 이불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 어딘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미웠을 것이다. 그래서 했을 것이다. 하지만 덮어드렸다. 그것도 그 사람이었다. 아들의 알리바이, 그리고 그가 없었던 8년. 재판에서 아들의 알리바이는 확인됐다.
법적으로 그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형사로서 계속 이 질문을 지울 수 없었다. 그 8년 동안 아들은 어디 있었나? 수사 과정에서 이웃들과 주변 인물들로부터 확인된 내용이 있었다. 아들은 평일 대부분을 출근으로 비웠다. 귀가 시간이 늦는 경우도 많았다. 주말에도 간병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진술은 거의 없었다. 경제 활동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건 이해한다. 하지만 아내가 수년 동안 혼자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그 아내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그것은 법이 묻지 않았다. 법이 묻지 않은 것들이 이 사건의 진짜 배경이었다. 2008년 7월 한 달의 잔인함. 나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달력을 오래 봤다. 사건 발생 2008년 6월 17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 2008년 7월 1일 한 달 차이였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양보호사 파견, 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있었다면, 요양보호사가 매일 와서 간병의 일부를 나눴다면 그 한 달이 달랐을 수도 있었다. 그 한 달, 나는 그 날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그냥 슬픔인지 그냥 멍하니 봤다. 통계, 이 사건이 혼자가 아닌 이유.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간병살인 통계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런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숫자를 보고 멈췄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이 발생했다. 2000년대 연평균 5.6건, 2020년대 연평균 18.8건, 2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 2020년 한 해에만 30건이었다. 가장 많았던 해이다. 코로나19로 격리가 강화되고 방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간병 부담이 한계를 넘어선 해였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다. 간병 살인의 76%가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박 간병 중에 발생했다. 76%. 혼자 돌보다가 사건이 된 경우가 4건 중 3건이었다. 그리고 가해자의 94%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간병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74%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치매노인 간병 살인만 129건이었다. 이 숫자들 각각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정이 있었다. 어떤 경우는 배우자였고, 어떤 경우는 자녀였고, 어떤 경우는 며느리였다. 대부분 오래 돌봐온 사람이었다. 미워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다. 간병의 경제학, 돈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왜 전문 간병인을 쓰지 않았냐고 물을 수 있다. 그 대답이 통계에 있다. 2023년 기준 월 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이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은 224만 원이다. 간병비가 놓인 가구 중위소득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요양원을 알아봤다 해도 비용이 문제였을 것이다. 요양보호사를 매일 부르는 것도 비용이었다. 2008년 당시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없었다. 국가 지원 시스템이 없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이 하는 수밖에 없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대부분 여성이었다. 며느리이거나 딸이거나 배우자이거나 효라고 불렸다. 가족의 의무라고 불렸다. 하지만 그 의무의 무게를 어느 한 사람이 혼자 지다가 무너지면 사건이 됐다.
독박간병이라는 말, 독박간병이라는 단어가 있다. 처음 이 단어를 봤을 때는 그냥 지나쳤다. 나중에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봤다. 독박, 혼자 다 뒤집어 쓴다는 말이다. 이 나라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상태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다. 남편이 있어도 혼자다. 시누이가 있어도 혼자다. 국가가 있어도 혼자다. 24시간을 혼자, 365일을 혼자, 수년을 혼자. 그러다가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사건이 된다. 법이 말하지 않은 것들. 이 사건에서 법은 판결을 내렸다. 존속살해, 징역 7년, 간병 스트레스 정상 참작. 법은 그것을 말했다. 하지만 법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8년간 혼자 간병한 사람에게 왜 아무런 지원도 없었는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아들의 방임은 왜 법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국가 제도가 한 달만 일찍 시행됐더라면 어땠을까? 피해자인 81세 노인은 왜 수년간 가정에서만 돌봄을 받아야 했는가? 이것들은 법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날 낮 12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그날까지 이어진 수년의 시간은 판결문에서 몇 줄의 참작 사유로만 남았다. 나는 그 몇 줄을 오래 봤다. 몇 줄에 담기에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일본과의 비교, 대한민국이 뒤처진 것. 일본은 2006년에 고령자학대방지법을 만들었다. 2007년부터는 간병살인을 별도 통계로 집계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유가 있었다. 간병살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집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간병살인의 계호살인이라는 별도 법적 개념을 만들었다. 한국은 간병살인에 대한 법적 개념이 아직 없다. 모든 사건을 일반 살인죄로만 처벌한다. 통계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신문 기사를 하나하나 뒤져서 숫자를 모았다. 228건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나온 것이다. 국가가 먼저 집계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직접 찾아낸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이 이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실 있어도 닿지 않는다. 2008년 이후 제도가 생겼다. 그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는가? 2023년 기준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 명이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는 986만 명이다. 110만 명, 986만 명 중 약 11%만 혜택을 받고 있다.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 이유가 있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격 조건에 맞아야 한다.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역별로 판정 기준이 다르다. 제도가 있어도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제도는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집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혼자 간병을 하고 있다. 현장으로 돌아가며 그 의자 발자국. 나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 방에 한 번 더 들어갔다. 이불은 치워져 있었다. 침대도 비어 있었다. 벽에는 낙상 방지 쿠션 패드가 붙어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두꺼운 먼지가 앉아 있었다. 구석에 기저귀 박스 반 개가 남아 있었다. 침대 옆에 작은 의자 하나가 있었다.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다. 의자 발이 같은 자리를 오래 눌러서 생긴 자국이었다. 바닥 재질이 눌려 있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아주 오래. 나는 그 자국을 사진에 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모든 걸 말해주는 흔적이었다. 형사의 마지막 생각. 이 사건의 범인은 특정됐다. 법원이 판단했다. 배심원이 판단했다.
재판부가 판결했다. 나는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형사로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지울 수 없는 생각이 있다. 범행은 한 사람이 저질렀다. 하지만 그 범행이 일어나기까지 수년을 만든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 방치한 남편, 오지 않은 가족, 작동하지 않은 제도, 묻지 않은 이웃, 그리고 가족 중 여성에게 돌봄을 전가해온 오래된 구조. 이것들 모두가 그 방에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 선 건 한 명이었다. 81세의 노인이 갈비뼈 17개가 부러진 채 숨을 거뒀다. 그것은 사실이다. 한 여자가 수년의 끝에서 무너졌다. 그것도 사실이다. 두 피해자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 명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한 명은 법정에 서 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이 사회가 있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징역 7년이라는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비뼈 17개가 부러진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독박 간병 끝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간병을 혼자 맡기고 그 결과를 방치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혼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간병살인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평균 19건, 매달 1건 이상. 그 사건들 각각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수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형사입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해결됐는데도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사건이 이미 어딘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징역 7년 적절하다. 더 무거워야 했다. 사회가 만든 비극이다. 아들도 처벌받아야 했다. 어떤 댓글이든 환영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만듭니다. 제작 노트.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계실 때, 무료하실 때 제 이야기가 작은 말동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요즘 낮 햇살은 제법 따뜻해졌는데 몸은 아직 겨울이 남아있을 때잖아요. 환절기 건강 꼭 챙기시고 곁에 계신 분들이랑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